서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취임 열 이틀 만에 다자 정상회교 무대에 서게 된 건데 한미 정상, 한일 정상의 단독 회동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19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선 민생회복지원금이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대구 경북 출신 3선의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새 정부는 출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대북 확성기를 껐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예방, 처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총장을 만나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망해 봅니다. 경제 문제 다루는 돈워리 코너에선 올라도 너무 오른 밥상 물가 얘기를 조목조목 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은 대통령의 G7 참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취임 2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중요한 다자 외교 행사에 대비합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번 G7 참석의 의미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12.3 계엄 이후에 어떤 대한민국의 국격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상외교 자체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꽤 긴 시간을 이어져 왔는데요. 이번에 G7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하시게 되면서 이제 민주 한국이 계엄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정상외교의 공백을 해소하고 그리고 정상외교가 재가동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님은 이번 그 정상회의 참석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되게 바트게 이제 스케줄 짰을 텐데.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박 전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지도자가 없던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네네. 그래서 이제 외교적으로 굉장히 공백이 컸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대통령이 선출되고 이 외교 무대에 컴백했다는 의의가 아무래도 가장 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G7 정상회의에 이제 참석한 이 국가들을 보면은 기존에 뭐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들 포함한 G7 국가 외에도 이제 뭐 호주, 우리나라 그리고 뭐 인도, 멕시코, 남아공,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초청받아서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제 뭐 러우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제 이런 교전이 격화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이 무역 분쟁이 또 점점 이제 그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근데 또 이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이런 우호적인 국가들의 또 결속을 다진다는 의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주호 부대님. 이제 빠듯한 다자 정상회의 일정, 사실 이게 되게 빠듯한 일정이거든요. 근데 사실 외교관들 되게 바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와의 회동, 이시바 총리와의 회동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또 외교관들의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취임 초기에 그 열심히 뛰었을 텐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그냥 제대로 된 정말 회담 형태로 할지 아니면 좀 약간 간소화된 회동 형태로 할지 아니면 그냥 여러 명 같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대기실 같은 데서 이렇게 한 5분 10분 만나기도 하는 그런 형식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만들라고 저 외교 파트에서 이제 총력을 다할 걸로 보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옵저버 형식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G7 주요 국가들이 하는
회담에는 지금 못 들어간다라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확대 회의에 우리나라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뭐 진짜 정상적인 정상회담, 공식적인 정상회담은 못할 것 같고 약식 회담이라 그래서 뭐 한 켠에 이제 회의장을 빌려서 이제 양국 국기를 걸어놓고서 악수를 하고 한 1-20분 정도 그 환담을 나누는 식의 그런 약식 회담이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G7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이 G7 그 의장국으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갔으면 G7에 속해 있는 나라들보다도 더 많은 국익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라는 것을 주요 국가들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그 일에 저는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G7으로만 끝내면 안 된다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네. 나토 정상회의까지도 참여를 해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의 국익,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우뚝 설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이 있을지, 네. 이시바 총리와의 단독 회동이 있을지. 근데 이게 아주 작심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출장을 가서 하는 뭐 한미 정상회담 이런 거하고는 달리 그냥 어떤 다자 회의의 어떤 흐름 속에서 겨우 만들어내는 만남이거나 그게 성사되거나 성사 못 되거나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대면하게 됐을 때 그 어떤 목적을 이룬다면 그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런 회동이. 뭐 아무래도 이제 국민분들께서 기대하는 바는 이제 뭐 예. 관세 협상을 잘 좀 우리나라한테 유리하게 이끌어낸다든지 아니면은 또 지금 트럼프가 압박하는 그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같은 것들에서 좀 소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길 바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는 그렇게 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오히려 급한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동안 이제 아까 우리가 뭐 그동안 이제 그 국가 지도자가 공백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외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근데 네. 저는 지금까지 온 걸 보면은 좀 그게 의외로 우리한테 좀 약이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제 그 이시바 일본 총리가 가가지고 뭐 미국에다 우리가 700조 원을 투자하겠다 막 이런 이제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는 지도자가 없어서 어떡하냐. 우리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한 걸 보면은 이제 700조 투자를 약속했던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큰 차이가 없었던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앞으로 이 관세 때문에 특히 이제 보편 관세를 적용한 것 때문에 미국의 어떤 물가가 상승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더군다나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는 에너지가를 낮춰서 이제 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좀 분쟁이 격화하면서 석유값도 다시 좀 증가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되면 급한 건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꼭 뭔가 성과를 이뤄야겠다, 결과를 도출하겠다, 뭐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그냥 좀 여유로운 자세로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 관계상 물리적으로 만나게 돼도 서로 이렇게 상견례하고 서로에 대한 인사 나누면서 어떤 다음의 만남을 어떻게 기약하게 되는 그런 성격일 가능성이 이제 많다고 예, 저도 봅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번에는 좀 인사 나누고 예. 이제 후의를 도모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과거에 미국 갔다가 바이든 날리면 발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 정치도 난리 나지 않았었습니까? 전 그런 유의 실수만 없다면은 충분히 성공한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우리가 보통 이제 일본 정상, 미국 정상 이쪽을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속 그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뭐 네, 우리나라 그리고, 쪽에 군사 요청을 하고 그랬잖아요. 되게 민감한 문제긴 한데 여튼 그런 경우에 그 주요국 아주 주요 몇 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만나게 됐을 때 대비한 어떤 스탠스. 뭐 우리가 파병을 하고 이런 건 되게 민감하고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요. 예. 뭐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올 가능성이 높고 네. 양자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 태세는 완전히 좀 갖춘 걸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말씀해주신 대로 다만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다고 해서 어떤 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원하는 결과를 대한민국이 대답해줄 수 있을 거냐 그건
그건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래도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를 하는 첫 무대에서 여러 정상들을 만나고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논의한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가장 바라는 파병은 아니더라도 약간 군사협력 혹은 기타 협력, 이게 충분히 어떤 우리의 여지는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번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인사 검증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 금전 거래를 한 의혹,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고, 아들에게 입시, 유학 이런데 뭐 아빠 찬스가 있었는지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국민의힘 사퇴 요구를 했고요. 자, 김 후보자 해명을 내놨는데 차용증 썼고 채무 전액 상환했다. 그리고 자녀들의 입법 활동이나 그런 과외 활동이 대학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님,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을 했는데도 국민의힘은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네. 해명이 잘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해명 수준이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그동안에 일요일 날, 이제 어제죠. 어제 오후까지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SNS상에 글을 게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마는 글이 올라온 것은 오늘 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월요일 날 새벽에 올렸어요. 그만큼 본인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실로 확인된 것이 있죠. 아들의 그 대입에는 활용을 하지 않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들이 쓴 그 습작 수준의 논문을 본인이 입법 활동에 쓴 것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대입에 활용됐다라고 비춰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아들이 대학에 입시에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를 썼거나 아니면 면접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어떠한 주장을 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아들이 그 대학에 합격했는지를 밝히면 될 문제입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얘기한 것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김민석 후보자가 얘기하신 내용을 쭉 보니까 2002년 서울시장 출마했을 당시를 지금 상기하면서 정치검찰이 표적해가지고 본인을 수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2002년 그리고 본인이 수사를 받았다고 하는 2004년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정권도 그러면 정치검찰의 그 선봉장이었다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이 2018년에 빌린 돈, 특히 하루에 9명한테 1,000만 원씩 빌린 돈, 이거는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상환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상환했는지도 못 밝히고 있고, 그리고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 부랴부랴 빚을 갚는 듯한 신용을 했을 뿐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결부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자 아니겠습니까? 인사권자로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께서는 뭐 비슷한 질문인데, 국민의힘은 11명 차용증의 그 시기와 금액이 똑같다. 이건 참 이상하다. 그리고 채권자가 이제 돈을 받아야 될, 김민석 의원한테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수백만 원 정치 후원을 한다. 이거는 장기간 안 갚은 그 돈을 이게 받으려고, 이게 진짜 채권 채무의 관계의 돈이냐, 이렇게 이건 정상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다, 그냥 준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허위 차용증 의혹까지 제기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께서 전 충분히 해명을 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냈던 입장문을 보면 그 사적인 채무가 있었던 거를 인정을 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액 상환을 대출받아서 했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갚은 빚이라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사인 간의 채무였기 때문에 뭐 대출의 시기가 왜 똑같냐 이런 것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이 질문을 간단하게 드려보고 싶어요. 차용증을 쓰는 불법 후원금도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검은 돈이라고 한다면 뭐 좀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일종의 뭐 사과 박스라든지, 그러니까 흔적이 남지 않게 건네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차용증을 썼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자까지도 포함해서 상환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다면 사적 채무가 발생했느냐라고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야인이셨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어떤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꽤 긴 시간 동안 야인이었고 그때의 어떤 소득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수 있고 추징금이라든지 관련해서 발생하는 세금들을 변제하기에도 굉장히 좀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고된 재산만 봐도 사실 재산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음모론적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께서 아들과 관련해서도 교육비 논란 이런 게 이제 제기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처가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처가 이제 부담을 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외에도 뭐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 뭐 거기에 아빠 찬스가 있었냐라고 보면 대학 진학에 그 자체를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뭐 아들이 동아리 활동하면서 냈던 그 보고서를 뭐 입법에 활용한 거 아니냐라고 해도 어쨌든 그 대표 발의자가 김민석 의원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보고서가 있었다 혹은 뭐 동아리 활동을 아들이 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뭔가 다리를 놔준 거 아니야 이렇게 보기에는 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계속 제기하시는 어떤 뭐 일종의 비자금 혹은 뭐 불법 후원자 이런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용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동수 대표께는 네. 녹취 하나 듣고 이제 저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잇따라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방어해주는 엄호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그리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의 목소리 잇따라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당을 해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준석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야당의 저주를 퍼붓던 사람입니다. 87년 민주화 이래 이토록 국민 통합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인사, 야당의 적대적인 인사를 초대 총리로 지명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김민석 총리 지명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보복적인 본질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인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국민 주권을 들먹이면서 본인의 재판을 중단시키고 야당과 보수 진영을 특검의 칼로 단죄하겠다는 정치 보복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주도 면밀하게 대응하며 민주당의 집권 플랜 전략을 이끈 검증된 리더십 김민석 후보자는 초대 국무총리로서 이재명 정부의 내란 종식, 민생 회복을 견인할 적임자입니다. 국힘은 새 정부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묻지마 인신 공격이 아닌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인사검증에 전념하기 바랍니다. 국힘은 내란으로 국정마비와 인사공백을 초래한 원죄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동수 대표님, 예.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과도하다. 국민의힘은 뭐 주진우 의원 이런 표현도 썼어요. 파파스, 파도 스폰서 의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일부에서 이제 인사청문회 늘려야 된다. 작년 기억을 되살려 보면 KBS 사장 청문회 사흘했고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청문회 이제 사흘했고 뭐 현장 청문회까지 하면 거의 나흘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관련 법에는 사흘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 사흘까지 할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이 전체적인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인사청문회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야권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그 날짜 자체를 늘리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뉴스를 우리가 쭉 지켜보다 보면은 그냥 비슷한 논쟁 가지고 계속 그냥 내내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결국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언론은 앞에서 좀 상대 후보자를 망신 주기 위한 뭐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인사청문회를 하는 그 기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을 좀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국회 보좌진 일하면서 이 인사청문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서류가 와가지고 그걸 며칠 만에 막 다 읽어보고 준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부실하게 이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니까는 비슷한 그 언론에서 많이 다뤄진 논쟁 가지고 계속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이제 이 후보자들의 공직 후보자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거를 좀 면밀히 검토하려면은 저는 그 인사청문회를 하는 날을 뭐 늘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이제 보좌진을 비롯한 의원들이 준비하는 기간 자체를 좀 늘리는 걸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하나 여쭤보면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이랬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어느 검찰이 지금 표적 사정을 그 아까 이제 신주호 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2002년에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 출마를 예. 했을 때 예. 이제 모 대기업으로부터 이제 민주당이 이 거액의 이제 후원금을 받았었는데 이거를 지금 김민석 후보자 주장은 이 당이 받은 건데 왜 나한테 책임 덮어 씌우냐. 근데 이거는 그때 검찰이 당이 받은 정치 불법 후원금을 나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내가 이제 처벌을 받게 된 거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주장도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자, 할 수 있는 주장이다 말씀이시고요. 자, 주제를 한 번 더 바꿔볼게요. 오늘 오전에 이재명 정부 5년의 국가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제 인수위가 하던 작업들인데 인수위가 지금 없이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이곳에서 이제 그 국정 밑그림을 뭐 그리게 되는 건데, 자, 우선 국정기획위원회 이끄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시고 오늘 오후에 대통령은 G7 회의로 떠나십니다. 이거는 그냥 문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서 정부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우리도 오히려 정부보다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계획과 실천이 조금 거꾸로 된 셈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5년을 계획을 해야 된다면 그럼 지금도 좀 늦었지만 아주 늦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고 이번에도 똑같이 드리는 말씀은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이 뭐 약간 표현을 비유적으로 쓴 말씀을 보니까 문 열리고 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뚜껑 열린 채 열차는 달린다. 우리가 문 열리고 달리는 거 사자성어로 개문발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취지는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까 정부는 출범했는데 그걸 준비해야 되는 부서가 오히려 뒤늦게 이렇게 가는 막 이렇게 촉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간 긴 호흡으로 보면 뭐 이게 반드시 늦었다고만 볼 수 없다. 이런 취지 말씀인데 문 열리고 달리는 게 개문발차면 뚜껑 열리고 달리는 거는 뭐죠? 오픈카인가? 오픈카 같아요. 근데 여하튼 막 이거를 급하게라도 우리가 제대로 잘 마련하겠다 이런 뜻 같아요. 자, 신주호 부대변인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출범을 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하고 그 초기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 그 점에 있어서 반대할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이한주 위원장이 하려고 하는 그 정책의 방향과 목표가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비교를 했을 적에 맞느냐 이거입니다. 이한주 위원장에게도 지금 수없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편법으로 부동산을 증여했다라는 의혹,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라고 본인이 누차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이런 의혹들부터 해소하지 못한다면은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지금 국정자문위의 활동들이 모두 허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본인의 그 향후 5년에 대한 그 청사진 계획들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 국정자문위를 출범시켰다라고 하면은 그 국정자문위원장도 도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흠결이 없는 분으로 임명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한주 위원장에게 제기되는 의혹들로 봤을 적에는 국민들이 그 의심 섞인 시선을 거두지가 않을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에 있어서 결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잠깐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정책 청사진 질문을 바로 뒤에 하고 이런 지금 신주호 부대변인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물론 이제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검증과 날카로운 시선으로 철저하게 검증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러 잣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한주 위원장께서 갖고 계신 부동산 소유 재산의 현황이라던가 이런 게 국민 눈높이에서는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몇십 년간 그냥 부동산 투자를 해왔던 사람에 대해서 그 모든 거래가 투기성이었다거나 혹은 불법적인 목적이나 불법적인 정보를 취득해서 이뤄왔던 그런 거래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제 부동산을 증여했다라는 부분도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 그 역시도 증여세를 좀 성실히 납부했다라는 게 이제 본인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수십 년간 어떤 부동산과 관련해서 투자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본인의 지위나 권력을 활용해서
활용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이한주 위원장께서 충분히 감내하시고 성과로 보여주시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님, 약간 뭐 그 정부 조직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가 이제 관심인데 기재부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뭐 검찰은 어떻게 될지 약간 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고 이런 정부 조직 개편의 방향이라 그럴까요? 그건 어느 쪽으로 좀 나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보면 크게 두 축에서 지금 민주당 정부가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보면 이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서 검찰을 이제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이제 격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또 반대편에서는 예산 이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가져오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은 이제 코로나19 이제 좀 발발해가지고 예산을 막 풀어야 되는데 기재부가 이제 그걸 쥐고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었잖아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 성남시나 경기도에서도 이제 도지사 시절에도 보면은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럴 때 이제 기재부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의 어떤 핵심적인 권한을 우리가 가져와서 적극적으로 이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것도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뭐 2030 세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정부 조직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좀 비판 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일례로 이제 몇 년 전에 막 메타버스 유행한다니까 전국 각 지자체에서 막 메타버스 무슨 체험관 같은 거 설립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허투루 돈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배당 뭐 기본소득 이런 거 하면서 했던 주장이 이거거든요. 불필요한 예산 줄여가지고 기본소득 준 게 뭐가 잘못이냐 이건데 저는 기본소득에 대한 뭐 찬반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은 지금 이 국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이 낭비되고 있는 그런 예산들 제대로 좀 발굴해서 없애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조 부대변인 보시기에 정부 조직 개편이라든지 뭐 여성가족부라든지 아니면 기재부라든지 아니면 검찰 이런 데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이 많이 비판해 왔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길에 어떤 식으로 나설지 이런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이한주 위원장이 지금 밝힌 여러 입장들을 살펴보면은 보복성 조직 개편으로밖에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해왔었던 검찰에 과도한 권력을 부여했다. 이것 때문에 사실상 기소청으로 전락을 시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국민이 동의할 것인가 그게 개인적으로 의문스럽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된 것도 문재인 정권 때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못한 것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할 만한 사유가 있었고 이유가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다시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윤석열 3년 정권 동안에 본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고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성 성격이다. 그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지금 새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정부의 목표에 맞는 정부 조직이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한주 위원장이 밝힌 여러 입장들은 국가를 위한 것보다 민주당의 장기 집권만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지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긴 합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일단 이제 뭐 기소청 이렇게 분리를 하면 그게 부처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아주 독자적인 어떤 청일 때하고 이제 위상이 많이 달라지고 기능을 그때처럼 이렇게 낼 수 있을까 이런 또 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거 하나 어떤지 짧게 뭐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아니면 금융 부분에서도 뭔가 좀 약간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검찰이 사실 스스로 어떤 조직 개편 사실상 거의 분골쇄신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나온 보도만 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명태균 수사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무혐의냈던 그 시기에 지난해 뭐 10월쯤 되겠죠. 그쯤에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 간의 비화폰을 통한
통화가 있었다 이게 드러났거든요. 뭐 20여 분 넘게. 그러니까 이게 2차례나 있었다라는 점, 하필 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그랬다는 점, 그 뒤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보여줬던 행태를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뭐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고 했을 때 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검찰의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스스로 공개했다, 드러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이 시간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요란한 장대비가 지나간 중부지방에 짙은 안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람도 제법 강하게 불어서 장거리 운행 중이시라면 화물차의 화물도 단단히 고정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퇴근길 돌발 구간인데요. 가양대교 북단 쪽 3차로는 사고로, 서강대교 북단 방향 1차로는 고장난 차로 막혀 있고요. 한강을 따라 오가시기는 올림픽도로와 강변북로 모두 공항 일산 방향으로 성수대교부터 가양대교 쪽 정체 통과하시는데 50분가량 걸리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잠실 방향으로는 강변북로는 원효대교부터 올림픽대로는 동작대교부터 강남권으로 정체 이어지고요. 수도권 제일순환선 양방향 송내를 중심으로도 이동량 꾸준한 데다 경기 동북권에선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 성남 요금소와 강일 부근으로 퇴근 정체 막 시작됐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내일부터 최소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 핵심이 민생회복지원금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소득계층별 1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차등 지원을, 민주당은 애초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 추진했던 25에서 30만 원 정도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요. 자, 전 국민 대상으로 보면 보편 지원이냐 아니면 선별 지원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또 다른 방안이 전 국민 대상이지만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이제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인데, 박성민 최고위원 보시기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그 지원이 될 경우 어떤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좀 이제 모두에게 줄 수 있는 방향을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이제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 기재부와 얘기를 계속하면서 추경에 대한 여력을 좀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게 전 국민까지 가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당에서도 그 부분을 좀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이제 지원금을 했을 때, 나눠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소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층,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층에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검토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네. 뭐 가급적이면 보편 지원이 좋겠다라는 입장은 있습니다만 선별 지원에 대해서도 이제 당이 최근에 좀 열린 입장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재정 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판단 이후에 당정 협의를 거쳐서 추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또 뭐 보편적 지원을 하되 아주 좀 상위층은 제외하는 뭐 이런 방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를 놓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조건적으로 저소득층에게만 줄 거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은 게, 결국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그 최소한의 지원을 좀 두텁게 하는 방식으로도 이게 차용이 되고 있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내수진작 효과, 선순환 효과, 그러니까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 극강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도 지금 이 민생회복지원금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 돈이 돌게 하려면 돈을 쓸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라는 공감대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선별 지원이 무조건적으로 뭐 소외계층에게만 그 집중해서 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이게 있습니다. 이제 이동수 대표 이재명 대통령 측근
그룹 중에서 이제 기본소득 담당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뭐냐면은 이 보편 지급되는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복지 정책의 성격도 띠지만은 경제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화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면은 이게 이제 이분들이 소비를 함으로써 시장 경제가 활성화된다 뭐 이런 주장인 건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선별 지급까지는 아니어도 보편 지급하되 차등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면 팬데믹 때문에 막 자영업자들 업장 문도 못 열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막 일괄 지급을 했었는데 소득이 감소하지 않는 직업군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지급하는 게 저는 맞나, 오히려 좀 차등 지급해서 효과적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이 소득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하는, 이게 또 이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저도 이제 정부가 너무 이제 기존의 어떤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함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저는 복지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되새겨봐야 된다. 복지라고 하는 것이 두 발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을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 두 발로 선 상태에서 무수히 많은 본인의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한테까지 복지의 손길이 닿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고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와 지금의 민생이 어려운 것은 저는 차이가 좀 다르다고 봐요. 코로나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소비 자체가 안 되고 돈이 시장에 없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때는 뭐 전 국민한테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처방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민생이 어려운 것은 물가 때문이거든요. 근데 물가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한테 기본소득이라고 알려진 그 금액을 지원하게 되면은 물가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시장이 더 과포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전 국민한테 차등이라고 하지만 나눠서 주는 것이 적합하냐? 저는 차라리 어려운 분들한테 두텁게 해가지고 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네. 자, 요거는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저 박성민 최고위원님, 김병기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도 지금 겸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대화 협치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정말 협치를 하려면 최소한의 어떤 견제장치인 법사위원장 달라고 했는데 그건 불가다. 자, 대화의 협치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거는 소통 창구를 좀 정례화하는 방식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내 지도부가 오늘 국민의힘도 정해졌죠.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셨고 이제 원내 지도부가 정해지면 상견례견 만나는 자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 자리가 근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례화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일종의 취임 일성으로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꼭 법사위원장을 주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여야 간의 소통의 창구를 정례화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신주호 부대변인님도 시간 관계상 짧게 이 부분 법사위원장 달라, 이거는 안 된다. 이게 초반에 이제 약간 서로 엇갈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협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에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국회 내 소수당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견제 장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 국회죠. 21대 국회 때 이미 민주당이 한번 그 국회 관례를 깨고 지금 상황에서 행정부까지도 민주당으로 넘어갔고 국회의장까지도 민주당이 독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수 야당에게조차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의회 협치 복원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안 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그 조치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국정 운영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7명 무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주 국정수행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응답자 58.6%가 잘함이라고 대답했고 34.2%가 잘못함, 7.2%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국정수행 긍정평가 58% 의미 어떤 겁니까?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방점을 찍고 행보를 하시고 계신 건 결국 민생 행보거든요.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 그리고 일종의 실용주의 노선을 계속 견제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역시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높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낮다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꽤나 높은 수치인 건 맞거든요. 그리고 출발은 좋다. 그렇죠. 출발이 좋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 그 기대감을 아직 꺾지 않을 만큼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굉장히 숨가쁘게 민생 행보를 한 게 저는 효과가 높았다고 봅니다. 네. 신조호 부대변인 요거 짤막하게 요 58%.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국민적인 지지를 임기 말까지 퇴임하실 때까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관건은 뭐라고 봅니까? 경제와 협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치를 잘 몰랐다. 그래서 실패를 했다라는 평가도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도 이렇게 되살리고 진짜 본인이 말하겠다고 한 그 통합의 정치를 좀 실현해가지고 임기 말까지도 이 지지를 유지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동수 대표께 딴 질문 좀 드릴게요. 자,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9.9%, 국민의힘 30.4%. 민주당은 오르고 국민의힘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졌던데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전화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게 민주당 지지율이 46%, 국민의힘 21%, 계엄 때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산술적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에게 한 41%를 줬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거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의 지지층도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득표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김문수 전 후보가 득표한 거는 본인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 있겠지만은 또 이제 반민주당, 반 이재명 정서도 어느 정도는 좀 반영된 득표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뉴스 틀어보면은 이 이재명 정부 그리고 이제 민주당 뉴스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또 국민의힘 뉴스는 되게 안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 지금은 이제 대통령 임기 초이고 또 정부가 이런저런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율도 이렇게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이제 하는 모습들 보면은 딱히 이렇게 인사 문제에서 약간 논란이 있는 거 말고는 흠잡을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위기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TK 출신 삼선 송언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수당이었던 여당 시절에 원내수석으로 있으면서도 여당이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황에서도 협상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과정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었습니다. 야당이 된 마당에 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과거로 퇴행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미래만 보고 가야 되고 국민만 보고 그리고 국가가 가는 길이 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원내대표로 뽑아주셔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순간도 웃을 수가 없네요. 자, 저 신조호 부대변인 한순간도 웃을 수가 없네요 그랬는데 우리 신조호 부대변인 말씀 생각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상했다면 예상한 표수로 싹 이렇게 좀 갈라진 느낌이 드는데 송원석 의원이 TK 출신인데 한 번에 끝났습니다. 결선까지 가시면 60석. 이런 부분이 당내에서 잘 하실 거란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표를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오히려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가 개파를
청산하겠다 이런 기치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게 본인은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도 일을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일을 했었고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도 같이 했었다 이러면서 계파에 상관없는 계파와 진영을 넘나드는 당내 통합형 인사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한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후보들께서는 특히 김성원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 이 전략을 짜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당내에서 친윤, 친한, 뭐 비윤, 비한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107명의 의원들은 당이 하나로 가야 된다. 계파 갈등보다는 우리가 하나된 목소리로 통합을 통해서 거대 여당과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건강한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다양한 지도부에서 열심히 일을 해오셨던 특히 또 경제통이신 송원석 의원을 선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예, 이동수 대표님. 그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송원석 의원이나 뭐 아니면 이번에 탈락한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 기존의 개파색이 옅은 분으로 평가받았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송원석 의원이 됐다는 거는 저는 역설적으로 이 친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없지만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오늘 투표 받은 걸 보면은 총 투표수가 이제 106표였는데 송원석 후보가 60표를 득표를 했고 절반 넘었네요. 네, 그리고 이현승 16표, 김성원 30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60표가 우리가 이제 뭐 친윤 그룹이 몇 명 있다 이렇게 추산할 때 나오는 그 표수가 딱 요 표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 대선 경선 기간에 이제 경선 이후죠. 그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해야 된다 이제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의원 수도 막 50몇 명으로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고 또 5월 10일 직전에 이제 김문수 후보 내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후보 이제 옹립해야 된다. 이때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의한 의원들 숫자도 한 60몇 명 정도 됐었거든요. 네. 결국에 저는 이 국민의힘의 TK 주류 세력의 의원 수가 한 60명 정도 되는데 그 표가 이제 이번에 송원석 후보를 다 찍어줬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이제 이 변화와 어떤 쇄신의 의지가 없다면은 국민의힘이 변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은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제 국민의힘은 변할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로? 네, 왜냐하면 5%도 아니고요. 제로예요. 네, 결선도 안 거치고 사실 이렇게 압도적으로 TK 출신의 의원이 그것도 이제 친윤 주류 세력들이 민다라고 알려진 의원이 이게 당선이 한 번에 됐다라는 거는 이 원내의 권력 구도가 그대로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개혁의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그 틈이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가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정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있기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직전에 40분 전에 의원총회를 취소를 하셨었잖아요. 원래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굵직한 당내 개혁 과제들이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에 그걸 결정하지 않고 일부러 시간을 미룬 모양새거든요. 이건 결국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새롭게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좀 벌어보기 위한 전략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친윤계들 사이에서. 그래서 네.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이 과연 받아들여질까 또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혁신하고 국민의 사랑 다시 받기 위해서는 변해야 할 텐데 자 지켜보겠습니다. 구속 만료 앞두고 오늘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허용했습니다. 같은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이나 그들 대리인과 뭐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한적인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했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이게 지금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짧게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지금 재판부 의견은요.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까지인데 이제 그 기간 내에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제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과하는 이 조건으로 이제 보석 결정을 하는 게 통상적인 이제 예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이 질문을 박성민 최고위원하고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한번 드려볼게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SNS에 나를 사면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월 확정됐는데 어쨌든 뭐 정치 검찰에 의해서 뭐 피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평가하시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개인의 주장이죠.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검찰의 어떤 무리한 수사라든지 증거라든지 진술을 일부러 뭐 유도하거나 아니면 조작하거나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정권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종의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도 말씀드렸듯 개인의 입장은 그럴 수 있으나 정권 차원에서 출범 초기부터 어떤 누군가를 사면한다 만다를 결정할 그런 여유는 없어 보인다. 지금은 민생 경제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님. 야권에선 벌써부터 너무 청구서를 빨리 내미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비난도 하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직 내가 건재하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 가지고 박찬대 이제 당시의 최고위원이 2023년도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재판을 회유하려고 했다 뭐 이런 의혹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걸 인정했고요. 그러한 것들로 짐작했을 때 내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사면하지 않으면 이러한 폭로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을 향한 하나의 협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정부가 청구서가 너무나 많이 쌓여 있어요. 조국혁신당도 지금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을 해달라. 공개적으로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빚이 많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온갖 비리로 점철된 분들에 대해서 사면을 단행한다라고 한다면 국민적인 비판을 받을 텐데 그 국민적 비판을 어떻게 피해가고 해명을 할지 한번 좀 귀추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7살 하이미는 세 쌍둥이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축복 대신 복잡한 의료 장비들과 날카로운 주사 바늘을 먼저 마주해야만 했던 하이미. 그렇게 입퇴원을 반복하던 4살 무렵 어린 하이미 앞에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찾아왔는데요. 세포종 암 4기라는 진단과 동시에 길고도 고된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힘겨운 투병 생활 중 부모님의 이혼까지 겹치며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지게 된 하이미. 결국 세상에 홀로 남겨진 하이미는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는데요. 또래에 비해 느린 발달로 지금도 자신의 감정과 고통을 말 대신 울음으로 표현하는 하이미. 오늘도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든 하이미의 모습이 애처롭기만 합니다. 하이미가 모든 아픔을 딛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아직 초여름이라서인지 비로 인해 더위도 휴지기가 잠깐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 바람도 다소 불고요. 기온도 서울 기준 어제보다 약 8도 정도 떨어져서 오늘 낮 최고 기온 25.1도로 평년보다 3.1도 낮게 기록됐습니다. 대부분 지역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일부 지역 좀 시원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9도 등 전국적으로 25도에서 32도 분포가 되겠고요. 또 아침 기온 서울 21도를 포함해서 18도에서 2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제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 30도 내외의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 31도 이상 되겠습니다. 온열 질환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서해안에, 내일은 동쪽 산지, 즉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 위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겠고요.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해안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지니까 항공기 운항 정보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내륙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5에서 10mm, 남부는 5에서 40mm가량 오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취임한 지 12일 만에 국제 외교 무대 데뷔인데 현지에 도착하는 대로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김혜경 여사도 순방 일정에 동행해 주최 측의 공식 일정에 참여합니다.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한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생회복용 2차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거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에 당했다며 의혹 제기를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TK 3선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와 주범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 사법정의냐며 반발했고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상태 연장이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이 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도 대검찰청에 검사 9명을 요청했고 순직 해병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도 인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이어져온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총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무진 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아유,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대북 봉쇄 압박에 주력했습니다. 증강된 한미 확장 억제 체제 통해서 북한 회기업 이런 걸 원천 봉쇄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총장님 보시기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2년 한 반 정도 평가를 하자면은 네. 그렇게 그 높은 점수는 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2년 반 동안에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더 고도화됐고 한반도의 긴장 또한 더 고조되었잖아요. 네네. 더 나아가서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미 일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 이것도 좀 고차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에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뭐 담대한 구상이라든지 또는 뭐 8.15 독트린이라든지 가치 외교 네. 이렇게 말은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한반도 문제와 직접 관련된 북한의 비핵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북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자, 한반도 평화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북한의 핵 능력까지 더 증강됐다. 그런 부분 지적해 주셨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 대선 때부터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평화 체제 정착과 남북 교류를 통해서 위기를 관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취임 이후에 진짜 취임 직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는 엄정 처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제 확성기는 또 확성기라고 치고 대북 전단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헌 판단도 또 받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납북자 가족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조금 더 민감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에 어떤 조치랄까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는 네. 그 우리 그 이 대법원 판례하고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여기에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대북 전단이 접경지대의 주민들에게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됐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인과관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측 법원 모두가 공통점을 가진다. 인정하고 있다. 예. 예. 단지 한자 헌법재판소에서 이 손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가지고 그 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충분하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네. 항공안전법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그런 통제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뭐 행보를 더 많이 가한다든지 또는 뭐 벌금을 더욱더 많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법률 이것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더 이상의 그 법률을 강화한다면 이것은 그 표현의 자유 위반이다. 이렇게 결론난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또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그 경기도 지사 시절에 네네. 이 접경지대에서 충분히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선 기간에 대북 전단 또 그리고 대북 확성기 중지라는 국민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적어도 이 출범 일주일 만에 이행을 했다. 저는 그걸 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이 납북자 단체 여기에서 물론 조건부 지금 이제 전단 뿌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 조건부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만나 준다면은 뭐 대북 전단 살포 관련해 가지고 좀 다른 좀 긍정적으로 다른 쪽으로 다시 안 뿌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기는 상태죠. 네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접경지에 대국민들의 약속을 이행했고 북한도 남측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않으면은 북한 또한 대남 온물 풍선을 보낼 이유가 없다. 그렇게 밝혀왔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선제적 조치에서 북한도 호응하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첫 단추는 잘 끼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 세세한 부분은 잘 현명하게 풀어가더라도 첫 단추는 잘 끼었다.
자,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이 뭐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과도 어떤 차별성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직까지는 구상 수준이다. 다시 말해서 미완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완성이라는 것은 이행을 하면서 채워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 속에서 요약한다면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비핵 평화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남북한이 공존하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네. 여기에서 핵심적인 담론 키워드는 평화 경제라고 봐야 되겠죠. 네. 여기 반해서 문재인 정부의 구성한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 속에서 평화 번영이라는 담론을 상당히 중시한 측면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평화 경제로는 좀 현실론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고 네. 평화 번영론은 좀 더 미래지향적인 여기에 좀 이상론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현실 속에서 발전이 나아가면은 이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는 평화 번영과 평화 경제론 이것은 큰 틀에서는 서로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에 조금 더 발을 디디고 있는 것 더 가까운 미래에 관한 거는 이재명 그 정부의 외교 정책이다. 대북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9.19 군사합의 복원 공약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9.19 군사 분야 합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일종의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겠다는 것이죠. 네. 또 두 번째로는 그 서해 해상 여기 대해서 평화 수역화하겠다. 그런 측면도 있겠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남북 간의 대화 교류 협력이 있어가지고 일종의 군사적 보장을 하겠다는 측면이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육지, 공중, 해상에서 일정한 규모의 완충 지역을 만들어서 그 완충 지역 내에서 뭐 군사 훈련이라든지 전단 살포 같은 심리전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남북 양 정상의 의지가 담긴 합의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나 그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9.19 군사법 합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소위 말해서 해제 이렇게 하니까 북한은 전면적인 뭐 폐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특히 북한은 지금의 상황에서 2023년 말 그리고 2024년 초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개 국가 네. 이것을 들고 나옴을 해가지고 9.19 군사 분야 합의 그렇게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복원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한이 2023년 그때 이제 들고 나왔는데 이게 사실 대화 재개라든지 관계 복원에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도 이렇게 걷어들일 수 있게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세요? 북한이 적대적 두 개 국가 이것은 남북 관계 장애물의 상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특히 북한은 그 이러한 적대 두 개 국가론을 헌법화까지 했죠. 네네. 또 더 나아가서 뭐 통일이라든지 화해 뭐 이런 동조 이런 부분을 용어를 다 삭제했잖아요. 네네. 더 나아가서 심지어 남북 간의 그 통로를 할 수 있는 철도 도로 이것도 다 폐쇄를 하고 또 지금 현재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방백인지 장백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이것도 사오는 그런 성이 있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재 우리 측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대해서 무시, 무관심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네. 현 단계 남북 관계에서 최대의 장애물 걸림돌은 북한의 소위 말해서 적대 두 개 국가론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정 불변의 원칙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남북 관계사를 되돌아보면은 특히 북한은 처음에는 하나의 조선 이렇게 들고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80년대 말 90년대 초 소위 말 공산권의 붕괴 또 국제사회가 탈냉전을 오물해가지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 이런 우리의 입장에 호응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소위 말해서 적대 두 개 국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죠. 그러면서 볼 때 아마 북한도 이 적대적 대결 관계보다 협력적 소위 말해서 그 이 상생 관계랄까요? 이런 것이 북한에게 더욱더 유리하다는 우리의 설득 노력 또 주변 국가 국제사회의 설득 노력 이렇게 있으면은 북한도 언제든지 적대적 두 개 국가에서 다시 뭐 협력적 남북 관계를 할까요? 이런 것으로 되돌아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되돌아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우리가 그래서 크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가장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화 채널 복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언급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자고 해서 과연 북한이 받을까? 그러면 민간 채널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 뭐 이런 얘기들도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런 대화 채널 복원은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북한이 비록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들고 나왔지만 그 속에 틈새는 있습니다. 네. 어떤 틈새입니까? 세 가지 정도 틈새를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 동족 관계 아니다, 동질 관계 아니다고 하지만 민족 분리 정책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자신들은 사회주의 민족이니 김일성 민족이고 남측인 우리 측은 자본주의 민족 또는 계로 민족이다. 계례 민족이다.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봤을 때 아마 당국과는 쉽지 않겠지만 민간급의 교류라는 틈새는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북한이 내년도 1월 초에 9차 당대 개최를 예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방력 발전 운운하면서 핵무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가 상당히 뒤처진 측면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아마 9차 당대회를 기점을 해가지고 이 지금까지의 노선을 경제 집중 노선으로 전환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려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의 협력을 받아야 된다면. 그러면 외교도 좀 더 협력적, 좀 공격적인 외교로 나가겠죠.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남북 간에 협력할 틈새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북미 대화입니다. 북미 대화를 한 데 있어 가지고 출발점은 북한이든 미국이든 우리를 패싱, 배제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북미 정상 간에 합의를 하고 합의를 한 이후에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례로 북한이 동의한 원산 갈마지국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관광단지를 만든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거기에 관광단지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가장 소수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관광단지에 갈 수 있는 최대의 고객은 한국입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아마 9차 당대회 이후 북미 간에 대화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남북 간에 복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 교류 가능성, 경제 협력 가능성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등에 관여했던 기업들 사이에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나 봐요 지금. 근데 이제 사실 뭐 북한이 북한 내 남한 기업들 설비 건물 철거하고 막 손실 처리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과연 나설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할 수 있는데 틈새는 열려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남북 경협 이런 부분들도 어떤 그 정부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뭐 민간급의 교류, 네. 그리고 비정치 분야의 교류, 뭐 일례로 기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네네. 스포츠라든지 그런 하겠죠. 이런 상태에서 당국 간에 신뢰가 쌓이면은 다시 되돌아와서 2018년도 4.27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그리고 9.19 평양 선언을 네.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있어 가지고 물론 뭐 조건부는 있겠지만 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최우선으로 한다는 양정상의 합의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남북 간에 어느 정도 대화의 문이 열리고 또 북한이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경제 집중 노선으로 전환되고 그런 시점에 간다면 자연스럽게 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문제에 논의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관광 문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입니다. 네네. 그런 것을 볼 때 관광 문제는 좀 더 쉽게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북한이 외화가 필요한 시점이 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하면 틈새가 보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북핵 문제 첨예하고 정말 민감한 사안입니다. 최근에 IAEA 사무총장이 뭐 북한이 평양 인근 영변에서 새로 건설하고 있는 건물 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김정은 그 위원장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칫 그동안 나오는 어떤 워딩을 보면 핵 국가를 꼭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할 것 같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이 많이 달라지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새 정부는 북핵 문제를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총장님 보세요? 아마 그 이재명 정부도 네. 그 비핵 평화 이것을 상당히 중요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 비핵 평화 관련해 가지고 이 비핵화와 평화 부분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고 선순환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 예. 말해서 윤석열 정부와 그 이전의 박근혜 이제 이명박 정부의 보수 정부를 되돌아보면은 북한이 비핵화가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남북 관계가 발전이 있고 그 이후에 북한을 뭐 소위 말해 상당히 번영되게 만들어준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이 정책을 보면은 비핵화와 평화 문제를 선순환의 관계로 접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신뢰가 쌓이면은 비핵화 문제를 의제화하고 또 여기서 비핵화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은 네.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다 보여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정부의 소위 말해서 공약상에 보면은 4자회담, 6자회담 개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4자회담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이고 6자회담이라는 것은 비핵화 평화체제 플러스 네. 동북아 평화안정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재명 정부의 이런 그 한반도 평화란 큰 구상송에서 비핵화 평화라는 선순환 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4자 6자 회담까지 간다라고 한다면은 네. 나름대로 비핵화도 성과도 있고 평화 구축도 성과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자, 이제 그 우선순위의 문제냐 선순환의 문제냐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떤 경우든 과연 북한이 정권 유지 차원에서 핵을 포기할까? 이거는 상당히 난망하지 않냐 이런 우리가 이제 그 전망도 해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는데 자, 아까 이제 그 대한민국 패싱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모르겠어요. 뭐 여러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을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기보다 진정한 협상 파트너는 미국으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그 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이게 자신들의 큰 대외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우리가 분석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이렇게 좋게 말해서 실용주의적인 국익 위주의 어떤 트럼프의 외교가 김정은과 손을 잡았을 때 정말 우리가 결정적으로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나 우려도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 그 관건은 그런 거를 막기 위한 관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볼 때 네.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네. 북미 정상 간의 회담 이러한 과정에서 좀 뭐랄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한국의 패싱 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더 하겠죠. 왜냐하면 한국을 패싱시킴을 해가지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막 그런 측면도 있겠죠. 네.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동맹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 간의 서로 그 일종의 그 취적상이랄까요. 합의에 의한 취적상 이것을 네. 갖다가 한국과 나누는 것을 그렇게 뭐 반갑게 생각은 안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미 양정상 모두 합의까지는 패싱을 하더라도 합의 이후의 이행에서 네. 한국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그리고 그런 것을 만약에 한다면은 우리도 이재명 정부도 북미 간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네. 더 나아가서 의제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사전 조율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야 되겠죠. 어제도 조율한 상태에서 패싱 당한다 하면은 그 이후에 한국이 상당히 난처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잘 설득해 가지고 이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 가지고 어제는 한미 간에 조율해 준 거. 또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 이후에는 남북 간의 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에 네. 잘 논의한다면은 아마 북한도 미국의 설득 속에서 그렇게 호응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 북한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이슈입니다. 과거 민주당 정권과는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북한 인권 개선 위해 노력하겠다 이걸 여러 번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세요? 참 북한 입장에서 인권 문제는 상당 우리가 보편적 가치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서방 국가에서 북한 인권 이야기하면 이것은 체제 훼손이고 조는 모독이다 이렇게 네. 하는데 참 우리가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남북 대화를 한다 없이고 접근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무시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게 조언을 한다면은 네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권의 효율성 측면에서 또는 남북 간 신뢰의 측면에서 네. 민간급과 당국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인권 문제에 대한 제기는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하고 네. 거기에 대한 정보, 예산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그러한 역할 분담이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서 좀 더 효과지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제산업에 봤을 때 북한도 미국하고는 인권 대화를 하지 않겠지만 유럽하고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냐 하니까 미국은 인권 문제를 압박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유럽은 좀 인간 보편적인 일부 배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받아들이는 소위 말해서 수용도 다릅니다.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당국에서 만약에 직접 제기를 하면은 북한이 대화 자체부터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신뢰가 쌓이면은 조용하게 남북 대화 선상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남북 관계 복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도 또는 직접 제기하는 것보다도 정부는 민간단체에게 뒤에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좀 현실적 접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테이블에 앉히는 그런 방안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아이고 뭐 더 길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자, 양무진 총장님이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 딱 조언을 하신다면 남북 관계에 지금 얽혀 있는 실타래를 어디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또 성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남북 관계를 위한 관건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둬야 하는지 그 부분 한 말씀 해주세요. 서두르지 말라. 네. 일희일비하지 말라. 특히 당국자들의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 이런 선상에서 네.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통신 채널 복원입니다. 통신 채널 복원. 통신 채널이 복원돼야만이 대화 채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문제는 인도적 채널, 군사 채널 모두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하면서도 네. 이 통신 채널 복원에 뭔가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통신 채널부터 복원하라.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이 지금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양측은 주로 심야 시간이나 아니면 아예 이른 오전 같은 취약 시간대에 공습을 서로 했는데 이제는 대낮에도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좀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시간으로 정오쯤이었는데요. 테헤란 도심 발리에아스르 광장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렸는데 오후 3시 30분쯤에는 테헤란 북부에서 연쇄 폭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낮 시간 테헤란 도심을 타격한 지 약 1시간 후 이란 국영통신은 텔아비브, 아슈켈론, 하이파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이 시작됐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원한다고 비난하고 있고요. 네.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란의 대응은 더욱 단호하고 가혹해질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고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보유하도록 둘 수 없다며 핵 탄도미사일 제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면서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양국의 인명과 시설 피해 상황 어떻게 집계되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구조당국은 사흘에 걸친 공습으로 오늘 오전 기준으로 최소 13명이 숨지고 38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에선 지난 사흘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224명이 사망했다고 이란 보건당국이 밝히기도 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인권단체를 인용해 이란에서 최소 406명이 사망하고 65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설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란 외무부 건물도 타격을 받았고요. 이란의 군부, 핵시설뿐만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남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 14광구의 정제 공장이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역시 피해를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싸움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교전에 대해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네. 협상할 때가 왔다고 본다라고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군사 충돌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직접적인 휴전 중재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일정 수준의 무력 충돌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습 중단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거든요. 다만 이스라엘에 대한 방어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밝혀서 우방국 방어 의지를 또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중동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 우선주의 입장을 다시 강조한 모습입니다. 네. 이번 충돌 사태가 가져올 어떤 국제 유가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사회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제 유가 상승하고 있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물 선물은 배럴당 74.09달러로 전장 대비 1.52% 오르기도 했고요. 브렌트유 8월물도 75.36달러로 같은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유가 모두 장 초반에는 5에서 6%대 급등으로 출발을 했는데 사실 일부 상승폭을 좀 줄인 모습이기는 합니다. 앞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직후에는 가격이 장중 최대 14% 넘게 폭등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좀 심화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 유가의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어떤 겁니까? 네, 무력 충돌이 좀 확전될 경우 시장에서는 중동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타격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목되는 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인데요. 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30% 이상이 지나는 핵심 루트입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거나 유조선을 좀 공격할 경우 유가는 급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JP모건의 경우 실제 봉쇄가 일어나면 유가가 최대 배럴당 13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란의 정유, 가스 시설까지 지금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고 이란의 남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강구 천연가스 정제 공장을 드론으로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공격이 지금 에너지 생산 차질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장의 경계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가가 급등하면은 금값이나 글로벌 증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요. 당장 금값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좀 향하고 있는데요. 네. 금 현물은 현재 온스당 3,446.94달러로 전장 대비 0.43% 올랐습니다. 전고점인 3,500.1달러에 근접한 수준인 건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미국의 재정 적자, 세계 경제 둔화 우려도 금값 상승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금값은 지금 올해 들어서만 31% 가까이 올랐기도 했고요. 또 미 증시 선물은 초반 약세에 출발해서 강보합으로 전환하기도 했는데 지금 S&P 500 선물, 나스닥, 다우지수 선물이 모두 상승 중인 상태입니다. 네.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밤 48세 남성 A씨를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체포를 했는데요. 네. 이 A씨가 바로 지난 10일 새벽 3시 30분쯤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입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의 차량을 미리 준비해두고 세종시로 도주했고요. 또 휴대전화를 차량에 두고 내리는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세종시에서는 택시를 갈아타고 북악면의 한 산으로 향했는데요. 경찰이 수색견과 드론, 잠수부까지 동원해 수색을 했지만 A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A씨가 세종시에 있는 지인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했다는 제보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경찰은 조치원읍의 한 컨테이너 창고에 잠복했는데 해당 장소에 나타난 A씨를 검거한 겁니다. 경찰과 법원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이미 이 A씨가 피해자 B씨를 흉기로 협박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5일 후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는데 당시 법원이 A씨가 수사에 잘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각한 겁니다. 네. 결국 A씨가 불구속 상태로 풀려났고요. 또 경찰은 B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A씨의 얼굴을 인식하는 보안 카메라도 설치를 했는데 이 역시 실효성이 없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A씨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B씨를 살해한 건데 스토킹 범죄가 점점 더 치밀해지지만 사법기관의 대응이 여전히 미온적이다라는 비판이 큰 상황입니다. 네.
이웃과 고스톱 화투를 쳐서 도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판결 내린 이유가 뭐예요? 네, 사건은 지난 4월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는데요. 69세인 A씨는 이웃 주민 3명과 함께 고스톱을 쳤다는 이유로 도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돈이 총 10만 8,400원 정도였고 1점당 100원으로 계산하는 소액 게임이었는데 또 게임 시간도 약 15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참여자들은 1등이 딴 돈 중 일부를 맥주와 뭐 통닭값으로 보태자라는 약속도 했고요. 그러니까 승자가 모두 돈을 가져가는 구조는 아니었던 겁니다. 네. 1심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오락 행위로 판단을 했는데 뭐 또 이 검사는 피고인이 과거 도박 전력이 있다는 점과 경찰 단속으로 게임이 중단이 됐다는 점을 들어 항소한 겁니다. 근데 항소심 재판부가 도박의 반복 여부보다 그 행위 자체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근데 검찰은 항소했다고 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피고인이 과거 도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경찰 단속으로 중단됐다 해서 항소했다고 하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배우 레오나르도 드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 Catch Me If You Can.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이 영화 생각나는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한 남성이 항공사 승무원으로 위장해서 6년간 120차례 넘게 무료 비행을 하다 적발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이 35세 티론 알렉산더라는 남성인데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항공사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부정하게 항공편을 예약한 겁니다. 네. 승무원 전용 인터넷 탑승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건데 알렉산더는 항공업계에 존재하는 비수익 승객, 그러니까 타사 승무원이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관행의 틈을 노렸습니다. 승무원 아이디 번호와 입사일 등을 위조해서 총 30개의 가짜 신분을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 자신이 7개 항공사의 승무원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4개 항공사의 국내선과 국제선을 부정 예약하고 탑승한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밥상 물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 먹는 것도 해 먹는 것도 무섭다. 밥상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합니다, 요즘. 실제로 우리나라 먹거리 체감 물가가 OECD 2위란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OECD 물가 수준 통계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같은 돈으로 각 나라에서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살 수 있는가를 이제 비교한 수치입니다. 이게 2023년 기준으로 해서요. 한국의 식료품, 비주류, 음료 가격 수준을 봤더니 OECD 평균을 100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가 47%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국의 식료품, 비주류, 음료 이 OECD보다 훨씬 더 높게 먹으니까 그러니까 높은 물가를 내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다. OECD 평균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 이게 또 의복, 신발, 교육 물가도 이제 OECD 평균보다 높았고요. 다만 좀 재밌는 게 이게 교통부나 뭐 주거 물가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게 가계 최종 소비 물가인데 이거는 또 한국의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냥 먹는 물가만 높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활할 때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이런 식료품 물가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위에 스위스밖에 없다는 건 뭐 미국,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가 높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100을 기준으로 우리가 OECD 평균을 100으로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순위로 본다 그러면 스위스가 163입니다.
우리가 147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위에는 스위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가장 높고 그다음 우리가 2위고 그다음 밑으로 일본이 126, 뭐 프랑스 이렇게 있고요. OECD 평균보다 낮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거는 식료품만 보는 거예요. 네네. 미국이 94, 영국이 89거든요. 저는 솔직히 미국에 살지 않아봐서 모르겠는데 식료품 싸요. 아, 그러니까요. 이제 기자님은 사실상 사셨잖아요. 뭐 채소, 네. 육류. 네. 무지하게 쌉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먹는 게 이제는 근데 최근에 좀 올랐다 그러던데 아, 과일값 요즘에요? 같은 거. 예, 네. 예, 예. 근데 여하튼 뭐 전반적으로 쌉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미국이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미국이 OECD 평균보다 낮구나 먹는 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아, 물가 수준이 우리가 먹는 물가가 정말 높구나라는 거를 이번 또 통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권혁주 평론가님 그렇다면 우리나라 물가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낮은 농산물 자급률이죠. 그러니까 이 자급률이 낮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은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고요. 네.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는 또 생각해 보면은 환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국의 그 식량 자급률이 49.3%로 이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OECD 최하위권이라고 조사가 되고요. 자급률이. 네,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밀옥수수 이런 곡물 평균 자급률이 19.5%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쌀을 빼고 다른 이제 곡물 같은 경우가 자급률이 그렇게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환율에 민감하다 보니까 환율이 좀만 올라도 수입 물가가 올라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에서는 높은 인건비를 꼽고 있습니다. 뭐 이거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시라면 인건비 높고요. 그게 또 물건값에 또 음식값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에 또 라이더 배달 이것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먹거리 중에서도 특히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주요 국내 외식 물가 5년 동안의 상승률을 봤더니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1위가 김밥이었습니다. 이게 38.3% 올랐고요. 딱 김밥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떡볶이가 3위 정도 됐습니다. 34%, 라면 31%, 냉면 27% 하면서 최근 5년 동안 상승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서민분들이 많이 먹는 게 또 사실상 김밥, 떡볶이, 뭐 라면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올라서 사실상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분들이 이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라면 많이 올랐다 말씀하셨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도 라면값 얘기했습니다. 또 정부가 식품업계 만나기도 했고요. 자, 근데 정부가 이제 물가를 잡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자유 경제 체제에서 정부 역할이 막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먹거리 가격 인상을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효과는 나올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매년 사실상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매 정부마다 사실 물가 잡기 했었거든요.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들었던 오랜만에 듣는다 이러실 텐데 MB 물가 지수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딱딱 정했어요. 품목을 딱딱딱 정해서 야 이거 올리지 마. 그래 딱 이게 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야 MB 물가지수라고 이제 불렀었는데 사실 그 당시 공정위 동원해서 사실상 이렇게 가격 통제를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량식품과의 전쟁이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는 물가 잡기에 나섰던 부분이 있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죠. 뭐 라면 물가 2023년도였죠. 얼마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는 추경호 부총리가 그때 이제 라면 콕 집어갖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떨어졌어요. 실제 라면 업체에서 그거를 좀 낮췄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지금 시장이 이제 통계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때만
단기적으로 떨어졌지 이게 장기 평균으로 본다고 그러면 오히려 물건값은 더 올랐대더라. 이게 풍선 효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한 곳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줄어드는 것 같지만 또 시간이 가면은 그 규제가 느슨해지면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뭐 효과가 없다라고 하지만 항상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이렇게 물가 통제는 분명히 물가 잡기에는 나서고 있어서 당분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라면 가격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자재는 다 떨어졌거든요. 밀값 떨어졌죠. 이제 팜유, 그러니까 라면 튀기잖아요. 팜유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인하 효과는 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막 출범한 정부의 대통령이 콕 집어서 라면을 얘기해서뿐만이 아니고 그럼요. 실제로 그 인하 요인이 조금 없진 않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통계를 보면 되게 재밌는 통계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물가 지수인데 라면 물가 상승률 추이가요. 4월부터 갑자기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딱 아시겠지만은 4월에 이제 탄핵에 대한 가결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료품 업계에서는 어차피 새로운 정부 들어오시면 이제는 물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야 그러면 그때 가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미리 움직이는 측면이 맞습니다. 있다. 예, 그래서 미리 올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잠깐 말씀하셨는데 권혁중 평론가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라이더 배달비 오르는 것도 물가 상승에 한몫한다고 우리가 이제 맞습니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당시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맞습니다. 요거는 잘 추진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제는 배달앱 수수료가 계속적으로 올랐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청취자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많은 광고를 봤을 때 뭐 배달의 민족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러면서 사실 광고를 했었거든요. 우리 민족 아닙니다. 지금은 이 민족은 게르만 민족이에요. 지금 독일 기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민족 아닙니다. 우리 민족 아니고 게르만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뭐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배당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익을 받아서 이걸 이제는 해외 쪽으로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지금 현재 실제. 그러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막대한 수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이렇게 우리의 지금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배달 업체들이 또 쿠팡하면은 또 우리나라 민족으로 알고 계시는데 엄격히 따지면 사실 모기업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너무 많이 사실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부담을 줬다. 그러면서 상생의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 배달 업체도. 그래서 배달업체에서는 이제 시장 경제 논리 훼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지만 여하튼 상생 방안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너무 시급하죠. 그래요. 예, 그래서 같이 살아야지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수수료만 올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지금 정부에서도 그래서 너무 노골적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나서고 있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배달의 민족 자기네 주주들에게 또 수익을 돌려드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밑에 깔려 있다는 얘기가 제가 딱 귀에 싹 들어오네요. 자,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고 올여름 좀 폭염이 예고돼 있습니다. 채소값, 과일값이 날씨와 아주 민감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정부에서 물가 안정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뭐 아시겠지만 비상경제점검 TF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물가 지표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추경이 들어갑니다. 1차 추경은 이제는 7월부터 이제 풀릴 거고요. 돈이 2차 추경 지금 하나 마냥 이제 확정이 됐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오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목요일 날 국무회의. 네, 국무회의 열어서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2차 추경이 된다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소비 쿠폰이 아마 발행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민생 안정을 위해서 이제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정부가 재정 지출을 쓸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아니 추경에서 돈 풀면 이게 물가 안정이 되겠느냐라고 하실 텐데 일단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일단은 큰 영향은 없다 인플레이션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내년 왜냐하면 시차가 걸리거든요. 지금 돈 푼다고 해서 바로 된 건 아니고 내년에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추경안이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 1차 추경안은 13조 8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 내수 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뭐 인플레이션에 뭐
직접적인 큰 영향을 아직은 주지 않는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네. 일단은 물가보다는 지금은 내수가 너무 걱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돈이 안 돌아서 그래서 먼저 일단 추경안으로 이렇게 민생 살리게 좀 나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비 쿠폰은 민생회복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네. 선별이냐 복편이냐 그렇죠. 지금 막 이게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정된 건 없다. 이게 지금 언론사마다 다 다른데 확정된 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아마 조만간 정부가 아니면 여당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은 중동 전쟁 사실상 중동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더 확전될 가능성도 큰 그런 상황인데 중동 전쟁과 그로 인한 유가 파동이랄지 이런 게 우리 경제 특히 서민들 호주머니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와 좀 달라요. 이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서로 미사일 쏘는 게 과거와 너무 달라서 유가 폭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다행히 이제 유가가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언론에 보면은 급등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고 있고 하지만 올랐어요. 오른 건 팩트고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봉쇄한다. 라고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제3의 뭐 유가 사태도 나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투자 자재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개인들이 매수세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기대에 미치는 그러니까 금융 투자에 대한 지금 뭐 정부가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이거에 오히려 더 반응을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상승했다라는 부분 이런 점들은 굉장히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주가 상승 주목해서 보셨다는 말씀 하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919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애청자입니다. 서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인 계란 가격이 너무 올라서 다른 제품 가격 상승을 자극할까 걱정이 됩니다. 다양한 화제 가운데서도 물가 얘기도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마운 말씀 주셨네요.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은 너무나 와닿는 내용입니다.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